새해를 앞두고 자치단체들마다 사상 최대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익숙한 풍경이지만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때이다 보니 올해는 단체장에 치적으로 홍보하려는 분위기가 더욱 역력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늘었을지는 몰라도 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는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이상민 전북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위원장, 그리고 신유정 전주시의회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전북자치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8천억 원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북자치도와 그 도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지금 한참 홍보에 치중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수 의원님, 이 내용이 지금 전체 정부의 증가율이나 다른 시도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 2026년도 전북도 예산은 전년 대비 그 8,590억, 즉 9.3%가 증액됐어요. 10조 834억 원입니다. 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도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 단순 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저효과 등을 제외한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시에는 15개 시도 중에 우리 도가 7번째로 이렇게 수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전북도 예산 중에서 새만금과 전주고속도로 4,190억 원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많이 이렇게 증액됐다라고 자화자찬할 만합니다. 예. 그래서 전북의 어떤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어떤 사업에서 응모해서 저희들이 탈락되는 어떤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 다만 현업 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조거든요. 예. 1조. 그다음에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용 사이클로 드론 연구 시설이 총 사업비가 2,500억입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3,875억 원인데요. 그 2020년도에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경북 안동이 됐고 우리 도는 새만금은 제2의 거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여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되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연속 2조 원대 그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신유정 의원님, 전주시 국가 예산 확보 상황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일단 12월 초에 전주시가 국가예산 2조 2천억 원대 확보했다고 기자회견을 네. 했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플랫폼 개발이나 뭐 탄소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전주시는 이 성과를 실제로 집행할 재정 여력이 얼마큼 되냐. 네.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25년에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1,355억 원이고요. 예. 지금 연간 납부하고 있는 지방채 이자가 195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25년 기준 21.96%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최저가 20.99%지만 최고는 47이나 53% 정도로 예. 좀 높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전국 평균으로 봐도 43% 정도는 평균이 되는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저희는 지금 재정 자립도도 너무 낮은 상황에서 이 신규 사업들을 시작을 했을 때 26년도는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예. 그 다음에 매칭해야 되는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과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이 재원 규모가 좀 걱정이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형은 조금 커진 것은 맞지만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유치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 도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네.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너무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겠지만 조금은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 네, 필수적인 사업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주시 뭐 재정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이제 시민사회에서 전북자치도 예산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규모는 늘었지만 실속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에서 이제 그런 성적표를 매겼는데 위원장님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도가 뭐 3.2%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내년도 명목 성장률이 약 4%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예산 증가율은 이게 예산이 늘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의 규모는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의 3.2%의 예산 증가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국가 예산이 8%가 넘게 증가했는데 예. 전라북도는 3.2%라고 하면 예. 국가의 어떤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증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수입이 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내 수입은 늘지 않았습니다. 줄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돈이 늘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규모가 커졌을까라고 놓고 보면 국가에서 오는 예산인데 그중에 어떤 지방교부세랄지 이게 늘면 좋은데 이건 소폭 늘었고요. 네. 결국에 이제 보조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보조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써야 될 곳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비를 여기다 매칭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전년도보다 더 예산 운용은 국비의 매칭이랄지 이런 요소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세입 중에 국비가 오고 자체 세입 말고 부족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1,610억이 부족했는데 네. 이건 또 지방채로 500억 발행하고 또 기금에서 1,110억 원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라북도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적자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누적된 게 한 6,600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전라북도 예산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살림 규모는 뭔가 실질적인 살림 규모는 커지지 않았고 안에 내용 구성을 놓고 봤더니 어떤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재정 운영은 더 어렵고 그리고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3년 동안 6,600억이라고 하는 빚을 냈다라고 하는 건 전라북도 지금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놓고 보면 어쨌든 그 취득세랄지 이런 게 잘 늘어나지 않고 예. 그리고 지방 소비세도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좀 소폭 감소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국세가 커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내국세의 19.24%로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거의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상당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전주시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고 익산도 계속 몇 년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자치단체가 적자 재정으로 지금 살림을 꾸리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정수 의원님, 지금 뭐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도 뭐 많은 그런 그 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지방자치 뭐 다시 시작한 지 지금 3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지역이 뭐 특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네, 그런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지방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자체 재원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전북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예. 아닌데 우리나라 지방 재정 전반에 공통된 그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그 재정 분권을 추진해 온다고 이렇게 했지만 네. 여전히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 25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OECD 국가의 주요 어떤 그 주요국을 비교를 해보니까 프랑스가 31.4, 예. 그다음에 일본이 37.5%, 예. 그다음에 스웨덴이 44.5, 아하. 그다음에 핀란드가 31.8%나 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줘야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같은 국고보조금들이 지속적으로 막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방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매칭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매칭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지방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자율성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나온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다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 우리 전북의 상황이 더욱 지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제 만년 꼴찌였던 그 전남에게도 우리가 뒤지면서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를 이제 차지하게 된 형편인데요. 이상민 위원장님, 도내 그 다른 뭐 그 전역의 상황은 어떻고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유독 어렵게 된 건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앞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취약하죠. 근데 이제 전남도 취약한데 왜 그러면 예, 전북이 이제 전남의 재정 자립도가 이제 뒤처지게 됐을까라고 예. 놓고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 국비에 대한 의존도 이건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체 세입에서 전남은 좀 늘었고 아하. 전북은 거기에 맞게 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하고 예. 지방 소비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건 뭐 경기랄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소비세에 가중치를 적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에 대한 증가의 정도가 전남에 뒤처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이 전라북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예. 지방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교부세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 이게 이제 조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 교부세 파이에서 몇 프로를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한 85%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작년에는 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크게 개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교부세는 이게 셈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곳은 그런 조정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금액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을 받는 곳에 뭐 조정률이 10% 떨어졌다면 100억이 주는 거고, 이제 좀 잘 사는 곳은 뭐 한 10억 받는데 10% 떨어지면 10억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세가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그 책임을 전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한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곳이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타격의 후과가 지역의 소비랄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랄지 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면서 그 자체 세원인 어떤 그 소비가 줄고 이러면서 지방 소비세도 뭔가 다른 곳보다 증가율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취득세도 취득세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같이 어떤 그 연속 효과,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유발 효과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크게 어쨌든 줄어들면서 지금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재정 자립도가 전남에 뒤처지게 되는 좀 이런 결과를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문제가 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만 말씀 쭉 듣고 보면 전북의 상황이 이제 경기,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관련 경기도 침체돼 있고 자영업자라든지 실물 경기도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좀 심화된 그런 여파도 좀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의정 의원님, 재정 자립도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면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꾸릴 수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 수치이기도 한데
전북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서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의존도가 큰 상황이 오래 고착이 되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 또 우려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주시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재정 자립도가 22%가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26년에는 사실 더 나빠질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지방채도 계속 발행을 해야 되고 세입이 갑자기 늘어날 것도 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게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또 낮을 확률이 높을 텐데 네. 어쨌든 상위 지원이 또 감소되면 그만큼 저희는 시 재정이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감소에도 저희는 더 큰 체감으로 시민들한테 좀 다가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어찌되었든 세입을 조금 더 예측을 많이 해서 네. 재정 자립도를 좀 더 높이고 그러니까 이 정확히 예측한 걸 통해서 좀 세출도 정확하게 좀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의 문제는 어쨌든 2월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2월 금액이 많이 남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출에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된 거는 윤 정부 때 사실 전주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희만 지금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좀 2월 금액이 많다든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나 이제 전북자치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도 시 스스로 이제 관련된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사업 이제 그 추진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거나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지금 적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주요 사업들도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재정 위기 상황을 좀 짚었는데요. 일단 제가 예결위 전 단계에서 예. 2026년도 본 예산안에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만 예.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아예 그러니까 시비 영원으로 편성된 금액들을 봤을 때 19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61개 사업이었고 그만큼 시비를 못 세웠던 거예요. 예. 여기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나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나 뭐 저상버스 승강장처럼 정말 약자들한테 가는 사업들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이 돼서 이건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이것도 28억 요구분을 아예 못 세웠어요. 그거 말고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 교육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미 지금 완공률이 이제 준공이 90% 정도 돼서 예. 거의 26년도에는 완공이 될 사회연대 상생마당이라는 예.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내부 시설을 이렇게 넣을 기기나 이런 것들이 아예 미반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짚었고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본 예산 심의가 종료가 되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다행히도 수정 예산에 좀 일부가 매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9억 8천 정도 수정 예산에 네. 12 매칭이 좀 들어가서 일부 사업들은 조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92억 중에 9억 8천 정도 매칭이 늘었다고 해봐야 그래도 여전히 182억 원 정도의 관련 사업에는 12 매칭이 지금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좀 가장 문제인 건 저는 크게 저희가 확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네. 계약을 맺었던 걸 좀 봤는데요. 네.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예. 구축이라고 저희가 산업통상부랑 체결한 협약이랑 확약서가 있어요. 예. 이게 24년도에도 매칭을 못했고 아하. 25년도에도 매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종료돼야 할 사업이지만 매칭을 못해서 26년도에는 꼭 12, 20억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예. 확약을 했는데도 지금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추경에 세우겠다는 부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상반기는 지금 저희 선거도 있어서 네. 언제 추경할지도 모르고 추경 간다고 해서 재원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전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막막한 감이 있는데 전주시의 이제 그 지방채 문제가 그동안에 그 여러 차례 거론이 돼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주와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 지방채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완주 쪽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삼는 큰 항목 가운데 이제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현재
6천억이 좀 넘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지금 뭐 시 얘기 들어보면 그 6천억 남짓 참 엄청난 금액인데 뭐 불가피한 금액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들은 합니다만 뭐 제가 세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채무의 내용 보시면 어떻게 그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공원 이제 일몰제 때문에 네. 공원 부지 매입이랄지 또 장기 미집행 도로 부지를 매입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해서 저희가 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예산에 반영된 걸 보니까 한 3,300억 정도가 예. 이제 그런데 좀 투여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도 저희가 2026년도 뭐 지방채를 뭐 839억을 추가 발행을 한다고 하니 네. 그것까지 통합하면 약 한 6,9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도에 되는 규모냐라고 예. 하는 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주시 인구로 한번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110만 원입니다. 1인당 110만 원의 이제 빚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채 증가 속도가 어땠는가를 봤더니 2022년에 2,150억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2026년에 6,900억 정도 되니까 연평균 34%씩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거의 3.5배가 지방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과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이게 지방채가 시설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체육관도 짓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산인 건 맞습니다. 시장 말씀대로. 예. 왜냐하면 공원부지 사도 뭐 전주시 소유가 되고 뭐 체육관을 져도 전주시께 되니까 자산인 게 많은데 결국엔 뭐냐면 이게 회수할 수 있는 지방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거나 뭐가 판매가 돼서 이렇게 자금이 회수된다고 하면 그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데 네.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회수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전주시가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채무를 갚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뼈아픈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서 가졌던 건 지금 저 채무가 6,900억이다 이 부분만 얘기되고 있지 기금에서 지금 빌려다 쓴 게 191억이 있습니다. 요거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강대 그게 거의 한 1,100억 정도가 예. 있고요. 그리고 에코시티 뭐 토지 구입과 관련한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게 그게 87억. 이건 확정된 거의 이것까지도 이제 잠재적인 채무까지 하면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불필요한 곳에 쓴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채무가 이 정도 규모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써야 될 곳에 발행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는 책임을 약간은 좀 회피하는 형태의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이걸 앞으로 상환하거나 지방채를 앞으로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전주시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막연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재정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조절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투자 사업은 시기만 조금만 조절을 해도 그 어떤 재정의 수요를 이제 상당히 뭔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행히 뭐 앞으로 뭔가 확장 재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눈이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방교부세 그 법정률을 인상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전주시가 앞으로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대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야지 시민들은 지금 답답한거든요. 예.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는 1차적으로 그러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거, 또 정치권에 요청할 거, 뭐 이런 부분들로 빨리 국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만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 논쟁만 되면서 시민들은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지방채 관계 또 갚아야 할 기금 문제 뭐 얼추 제가 끄적끄적 계산해 보니까 한 8,2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정말 자고 나면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합니다. 이제 상당수 또 채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점, 결국은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이 더 뼈아픈 일이 아닌가 싶은데, 김정수 의원님, 그 최근 도 상황도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 이제 도내 군 지역들도 굉장히 열심히 또 그 응모를 해서 순창과 장수 이제 두 군데가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도빚도 이제 분담률이 상당히 조금 적지 않아서 도도 우리 그만큼은 다 부담 못하겠다, 좀 줄여다오,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거 아니냐, 국비 분담률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과정 속에서 지방 또 농어촌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 또 지역 소멸 지역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국정 과제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공모 절차에서 이제 7군데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을 더 이게 네. 추가를 해서 10곳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순창군과 그다음에 장수군이 시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축하할 일이죠. 예. 한데 재정 구조가 국비 40, 도비 30, 그다음에 군비가 30%예요. 그러니까 순창군은 내년에 146억 원, 예. 그다음에 장수군은 110억 원 가량을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256억 원을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죠.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는 전자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죠. 네. 재정 자립도는 8%뿐이 안 됩니다. 근데 현행 구조는 두 군이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시범 사업이 오히려 취약 지역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국비의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예, 예. 다행히 이제 지난 12월 15일 날 정례위 폐의식에서 우리 이제 존경하는 권유환 의원께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건의안의 내용은 40%는 안 된다. 최소한 80%까지 올리고 예. 도비 10%, 군비 10%를 해야만이 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예. 건의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30대, 30 구조로 돼 있는데 80대, 10대, 10만 돼도 뭐 그 도와 해당 시군들이 분담해야 될 비중이 3분의 1로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크게 가벼워지겠군요.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장수와 순창이 뭐 110억에서 뭐 140, 50억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지역이 사실은 좀 일찍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준비를 해오면서 어려운 형편에 어떤 것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기존에 좀 유사한 성격의
복지나 뭐 농업 관련 예산들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일부 뭐 정당이라든지 뭐 다른 또 정치 세력들은 이제 그 관련된 움직임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이상민 위원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새로운 복지 시범 사업인데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또 조금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조정한다. 네. 이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재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정이 돼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뭐 200억도 내가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어떤 재정 문제 해결 없는 농어촌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제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이제 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 이게 군이 가지고 있는 큰 부지나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부가 뭐 80% 이렇게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를 통해서 일정한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재원을 좀 만든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교부세도 매년 산정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 여기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 재원이기 때문에 이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 산정 요인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여되는 재원도 산정 기준에 들어가게끔 요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전라북도도 그렇고 군도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를 좀 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있는 어떤 군의 어떤 다른 도를 빼다가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아닌 거고, 이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군에서도 시행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지만 예. 시행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요구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시행하기 전에는 재정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예. 두 가지. 그러면 지속 가능한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투여되는 재정 요소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만 되면 저는 어떤 농어촌 기본소득이 좀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이름하여 기본소득,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전면에 대선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하면 어쨌든 현금을 주는 형태의 복지나 경제 활성화 정책들과 또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이든 나라든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굳이 이렇게 현금을 그 주는 위주의 복지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 그래도 해당 지역, 해당 그 대상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그 형편이 어려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낮게 주던 출생 장려금도 지금 또 현금 복지를 100만 원씩 주겠다고 늘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철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의문입니다만, 이런 복지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께서는? 일단 방금 같은 예시를 들어준 사업들이 정말 현금 살포성 복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필수 사업들이 너무나 많고 네. 저희가 매칭 비율이 어쨌든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매칭이 어렵기는 합니다. 예. 앞에서 말해준 것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시니어 대상의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도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성 복지 사업을 해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걸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 좀 긍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이제 출생축하금을 얼마 전에 조례 개정도 네. 하고 26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이제 100만 원씩 일괄 네.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동안 턱없이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낮았던 낮았죠. 수준인 거예요. 예. 올려도 여전히 낮고
출생아 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많으면은 정말 1,80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저희랑 비슷한 지자체랑 비교해도 50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 네, 네. 그래도 여전히 낮아서 이 정도의 평균을 맞추는 정도의 현금 지원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의 현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금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기반이 됐을 때 저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현금 지원은 사실 체감도가 높은데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는 중단되면 그만큼 더 와닿는 게 많은 거예요, 시민들이.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시정 질문에서 짚었던 건 저희가 출생축하금 올린 거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주시가 아이를 낳으면은 종량제 봉투를 주는 사업이 있어요. 네, 네. 한 인당 2만 700원 정도 돌아가는 예, 건데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다 미반영됐거든요.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뭐 추경에 반영되면 하겠지만 이제 종량제 봉투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부서가 종량제 봉투 말고 조금 더 이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속삭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드리려고 조례도 바꿨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 좀 병행이 돼야 네.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저기 출생 축하금 관련해서는 검색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 전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617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한 26, 7억 정도 이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또 한쪽에서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또 조정이 좀 된 모양이군요. 네. 내년도 국가예산 증대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피지컬 AI 관련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이제 그 1조 원 전체 큰 사업 중에 1,400억 정도로 거론이 되다가 766억 정도로 지금 아마 절반 정도 수준에서 지금 반영이 됐고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균형 발전이랄지 SOC 같은 것 또 미래 산업 관련된 것들이 일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이 부분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그 현 정부에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균형 성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예. 그리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재정을 뭔가 지방을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동의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정부의 전략은 뭐냐면 그 5극 3특입니다. 예. 근데 5극 중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면 4극인데 3특이 메인은 아니고요. 4극이 메인입니다. 예. 그러면 4극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초광역입니다. 이게 광역 단위로는 안 되고 그 광역을 뛰어넘는다. 그럼 그 초광역의 어떤 성장의 전략은 뭐냐면 핵심 특화되는 그 산업을 그 지역에 뭔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뭐 이렇게 되면 광주 전남이 메인이고 저희는 약간 뭐 부수적인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전북에 이제 어쨌든 여기가 뭔가 그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중심점들이 정부에서는 어떤 그 초광역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특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3특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라북도가 뭔가 중점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정부의 전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와 충청권,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이랑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 연계성을 가지는 프로젝트나 내용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뭔가 이 정부에서도 뭔가 그 큰 구조 속에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게도 전라북도가 먼저 준비한다는 느낌보다 뭔가 변화되는 걸 따라가기도 약간 바쁜 네네.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절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또 이제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좀 더 큰 그림 속에서의 이 사안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의 다극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화해서 가야 될 것과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또 충청권과 우리가 초광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역할들을 네. 가지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사업들에 대한 역할들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정부가 어쨌든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획이 나오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거든요. 그래서 초광역 단위의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라고 이번에 60억의 국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라북도가 배제되지 않고 그 과정에 들어가서 어떤 그러한 전략들을 만드는 거에 저희는 어쨌든 보다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응 노력들이 좀 더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가지 않으면 초광역 중심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소외 문제가 또 예.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그 산업 기반을 갖춰야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어떤 재정도 또 튼실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이 마련이 될 텐데요. 최근에 지금 놓고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형 국책 사업 뭐 이런 프로젝트에서 연달아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 쪽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수 의원님 전북 소외 논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도민들께서 느끼는 그 허탈감 그리고 또 박탈감 저도 현장에서 많이 네. 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들이 충분히 그 반영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네. 이거 또 전북이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그 정치적 소위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구조와 함께 공모,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그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감정에 머물지 말고 이기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떨어진 사업은 데이터로 냉정하게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새만금 관련 사업이라면 재생에너지와 기업, 유치, 수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또 전주 완주 수소 상용차 산업과 어떤 식으로 연계했는지 일자리와 세수 효과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계산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차원에서도 이런 사후 평가와 또 개선 작업을 제도화해서 다음 공모, 다음 예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예. 전북 내부가 진짜 원팀이 돼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봐서 알겠지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단일 대우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지역, 대학, 기업도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원팀으로 이렇게 예. 갈 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실리들을 더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셋째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어물쩍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그 속에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 이상이 될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요. 실망이 클수록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은 상대 탓이 아니라 예. 다음 예산과 다음 공모에서 결과로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지방 재정 문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훌쩍 시간이 지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지방 분권 시대 뭐 국세와 지방세 분배 구조를 좀 조정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국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든지 뭐 이런 비중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됐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어려운 지방 재정을 살찌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또 몇 해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이제 지역별로 열심히 또 홍보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해다오 또 지역 물품도 또 내걸고 두 가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홍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비롯해서 어려워진 그 지방 재정을 좀 개선하기 위한 고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지영 의원님. 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정말 우수도시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다양하게 되려면 전국적으로 좀 민간 플랫폼이 좀 강화될 부분이 있고요. 지정 기부를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나 이 사업에 기부하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정 기부를 많이 늘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자체 수입을 늘리려면 체납 정리 강화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상위 재원 적극적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세출도 정확하게 좀 저희가 매칭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출 구조 전면 구조 조정이나 그다음에 국가 사업 공모하기 전에 네. 정말 이 사업은 우리한테 정말 필수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이 나중에 상위 재원들이랑 저희 매칭할 수 있는 시비 재원을 정확히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컨트롤하는 타워가 지금은 재정 현안 회의 같은 회의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권한을. 네. 그래서 재정현안 회의도 행정 자체에서 확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도 명확하게 다시 갖춰서 필요한 사업만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국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막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없는 살림에 매칭을 막 붙이다가 보면 살림도 어려워지고 해당 사업도 사실 뭐 지역에 커다란 별다른 파급 효과를 내지 못해서 오히려 양쪽 면으로 다 끙끙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살림할 때 조금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모 사업을 따오는 거에 대한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지방채를 어떻게 줄일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축소한 부서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는 작업들도 네. 전주시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뭐 고향 사람 기부금은 12월 달에 거의 다 되기 때문에요. 집중적으로 좀 홍보하고 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재정의 문제는 일단 내실을 다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재정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전북 지역 특히나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랄지 지방 소비세 세율을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뭔가 균형이 있는 어떤 지방 재정의 어떤 형평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전북의 역할 또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실은 다지되 뭔가 이 재정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노력들이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예. 네, 뭐 지방 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빼고요. 그 지방 정부의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분명 의미는 있어요. 한데 지방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그 보완하기 위한 어떤 단독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전북도 전체를 보니까 24년도 85억, 예. 그다음에 24년도 93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정말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요. 우수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임실 치즈축제입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좋은 축제가 있듯이 우리 도도 이런 좋은 축제를 발굴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